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북송이 돼서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한유나 유종원이 또 고문 부흥 운동을 했다고. 사륙 별여체는 너무 어렵다. 좀 자유롭게 글 쓰자 해서 고문 부흥 운동 해가지고 문체를 바꿔요. 글쓰기를. 이게 이제 북송에 와서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죠. 왜 전성기를 맞이하냐면은 당나라가 907년에 망하고 960년 북송의 초대 황제 조광윤 이건가? 하여튼 조광윤이 960년 황제가 되고 975년 다시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때까지 이제 2대 황제가 조광윤의 동생이 조광이예요. 그 사람이고 그 다음 황제가 과거 시험을 치려고 보니까 907년부터 960년까지는 5대 19개 혼란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때 보시면 알겠지만 삼국이 망하고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가 싸울 때 아닙니까? 신라가 935년에 고려에 귀부했고 고려가 궁예가 태봉을 세운 게 901년이잖아요. 901년에 918년에 왕건이 쿠데타 이렇게 가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918년 아닙니까? 그리고 918년에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고 935년에 신라가 고려에 귀부하고 936년에 후백제를 쳐서 다시 이제 후삼국 통일해서 고려가 되잖아요. 이때잖아요. 이때 중국의 호대 19의 혼란기. 중국에 통일되어 있었으면 가만 놔뒀겠어요. 들어오지 시끄러운데. 이제 이 3대 황제가 5대 19의 혼란기 때문에 사람을 인재를 못 뽑았으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과거 시험을 치니까 문제를 냈는데 장자에 나오는 한 구절을 냈어요. 근데 이거 답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없는 거야. 혼란통에 공부를 할 틈이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해서 송대 진종 황제가 진종 황제의 건학문이라고 아시죠? 그거 모르시나? 뭐 오늘 공부 안 하고 내일 있다고 하지 말고 원래 공부 안 하고 내년 있다고 하지 마라 이런 시 있잖아요. 무리 금일 불하고대 이유 내일하고 무리 금년 불하고대 이유 내년 하라 뭐 그런 거 있잖아. 어릴 때 많이 외웠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학문을 장려를 해요. 그리고 불과 한 3, 40년 지나서 이제 과거 시험을 치니까 수준이 팍 뛴 거예요. 그리고 또 송대가 뭐 무보다는 문을 중시했잖아. 문치주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북송 중후기가 되면은 중국 역사상 학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최고봉에 이릅니다. 최고봉이 아까 설명드립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북송오자라고 이제 주도니, 소강절, 장제, 장회인 거죠. 장제, 정호, 정의. 여러분 옛날 명심보관 보면 소강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어나서 이제 유학을 새로 하고 연구하고 해서 이제 확립을 하는데 주도니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아까 말씀드린 예련설. 그런 글도 쓰고 해서 이제 남성의 주의가 이런 사상을 종합 정리해서 성리학을 만들죠. 그 과정에 이제 사상적인 주도권이 신유학으로 넘어가죠. 불교에서. 그 이제 전에 한 말씀드렸나? 위진남북조 시대에 중국의 주류는 현학,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주류는 불학, 송나라 이후의 주류는
성리학의 이학. 통상 위진현학, 수당불학, 송명이학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상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게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일에 수백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빌드업 해가 소위 말하는 빌드업 해서 바뀐다고. 빌드업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한유나 뭐 유종훈 이런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이제 한유의 조카 사위 이고 이런 사람들. 이고라는 분은 이거 한유의 제자이자 한유의 조카 사위인데 이 복성서라는 유명한 책을 써요. 이 복성서는 대승기신론의 영향을 받아서 쓴 글이에요. 중용을 해설한 글이에요. 근데 이 불자들이 이런 걸 안 봐. 복성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대승기신론을 어떻게 해석해서 육아 철학으로 만들었는지 그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대승기신론도 잘 안 보지만 대승기신론 봐도 뭐 자꾸 이상하게만 해석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런 게 자꾸 쌓이니까 빌드업 되고 또 척천무가 이제 당나라는 기본적으로 귀족 사회잖아요. 귀족이 아니면 출세하기 힘든. 우리나라 통일신라 그랬잖아요. 진골, 성골 아니면 출세 못했잖아요. 그럼 그런 귀족 사회인데 척천무가 자기가 황제가 되고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보니까 자기 수족이 없잖아. 그 수족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 과거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장려를 해요. 그래서 사대부들이 많이 들어와. 본래 과거를 처음 한 사람은 수나라 수문제였어, 문제. 근데 이제 척천무가 그걸 시행해서 소위 말하는 기존 훈구 대신 귀족들을 물리치고 사대부들을 많이 키웠고 그 키우는 과정에 나타난 사람들이 뭐 왕윤이, 뭐 맹호연인 이런 유명한 시인들이 있잖아 나오고 북송대에 오면은 전면적으로 과거를 실시해요. 귀족이 없어져. 5대 19개 사암통에 귀족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사대부가 시험 쳐서 들어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충성을 해요? 황제한테만 충성하면 되잖아요. 당대에는 자기가 귀족 어떤 사람이 귀족의 추천을 받아서 관리가 되면 그 귀족한테 충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귀족 집안이 많이 놀러 갔다고. 두보도 그랬고 이백도 그랬고 우리 유명한 왕유도 그랬습니다. 귀족을 통해서 가니까. 그래서 왜 두보가 신 강남봉 이군년이라는 시 아십니까? 강남에서 이군년을 만나다. 모르시나요? 낙화 시절 우봉군. 그러니까 왜 옛날 어느 최구라는 귀족집에서 이군년은 당대의 유명한 가수입니다. 그대가 노래하는 것도 봤고 또 누구 집에서도 봤는데 755년에서 763년까지 안록산 사서명의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당나라 수도 장안이 황폐가 되잖아요. 그때 전부 전국 피난을 가는데 강남에서 이군년이가 길거리에서 그 노래 부르는 걸 두보가 보고 지은 시라. 이야, 저 사람이 옛날 한때 귀족 집안에 가서 각광받는 사람인데 여기서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뭔가 무상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지은 시가 이제 그 마지막 구절이 그래요. 지른 시절에 다시 그대를 만나. 그 이제 안록산 사서명의 난에 두보도 피난을 갔어요. 두보는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이에요. 두보 고향이 어디냐면 그 낙양 옆에 가면 공현석굴이라는 유명한 석굴이 있습니다. 불교 석굴로서 유명합니다. 그 동네. 그 재주가 있어도 귀족하고 뭐 이래 문벌 귀족 사이니까 관계로 진출을 못 하잖아. 그 이제 그 이군년이가
두보도 한 번씩 귀족 집에 가서 잘 보여서 어떻게 한번 관리로 들어가 보려고 했거든. 갈 때 보니까 그 이군년이라는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걸 봤다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길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은 시가 이거예요. 강남 봉 이군년. 이래지 싶다. 강남에서 이군년을 만나다라는 유명한 시죠. 그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낙화 시절 우봉군. 꽃 지는 시절에, 꽃 피는 시절이 아니고 꽃 지는 시절에 그대를 여기서 만나네. 아주 그 안록산 사사명이 난을 당해가지고 당나라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절, 그걸 이 시에 녹여낸 거죠.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상이 위진현학에서 수당 불학으로 왔다가 성명이학으로 넘어갈 때 불교계라고 왜 그런 흐름을 몰랐겠어요? 노력했죠. 근데 한번 흐름이라는 게 형성되면 참 바꾸기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들이 뒤산에 호랑이가 사람을 잡아먹는 거 알아도 그 어쩌지를 못하잖아. 호랑이 잡는 방법이 없으니까. 호랑이 나쁜 거 다 알죠. 그렇지만 그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그 자식이 사라지잖아. 뭐 자기도 어디 가서 죽든 불에 타 죽든 아니면 지도 늙어가 죽든 이 시기가 또 있잖아. 지도 막 하다가 뭐 평생 호랑이는 호랑이인 건 아니잖아요. 호랑이가. 그 시기가 있는 거라. 물론 그런 시절 인연도 있지만 또 육아 측에서는 또 부단히 노력을 한 거예요. 이걸 불교적인 사상을 한번 바꿔보려고. 그리고 또 하나 과거 제도를 통해서 사대부들이 진출을 하니까 사대부들은 중국적인 지식이나 육아, 도가, 불가에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리한 게 현실 정치에서는 육아 학설을 쓰고 출세관의 분야에서는 불가를 채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현실 관리들이 특히 북송시대 같은 경우에는 북송대 이후로는 사찰의 유명한 사찰의 주지를 황제나 거지망에 소위 말하는 주지사가 임명을 해. 그러면 주지사는 누굽니까? 사대부잖아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자기하고 인연 있는 사람을 황제한테 추천해서 주지로 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대에 소위 말하는 선종의 5가 7종인가? 한때는 임재종이 북송 초기에는 운문종이 아주 세력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임재종으로 넘어오고 임재종 중에서도 황룡파가 강하다가 나중에는 양기파로 넘어가죠. 나중에는 양기파 중에서도 호국소룡의 그 법맥이 왕성해져요. 그 알고 보면 사대부하고 인연이 그리 되어 있는 거라. 사대부들이 어떤 유명한 절의 주지를 추천을 하면은 거기 주지가 되고 중심이 되면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럼 세력이 형성되잖아. 아니 출가자도 뭐 자기 제자들이 많아야 뭐 힘을 쓸 거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가야 혼자인데 어떻게 힘을 써? 그게 문파가 형성이 되잖아. 그런 거하고 사대부하고 선종의 세력하고 스님들의 관계가 이 중요한 매치가 되는 거죠. 그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841년에서 846년에 그 회창 범난 이후에 불교가 완전히 국가에 종속되어 버려요. 그전에는 사문불경 왕자라고 해서 사문은 왕과 황제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다 뭐 이런 기백이 있었어. 근데 그 이후에는 완전히 이제 뭐 고개를 팍 숙여버려요. 이 841년에서 846년의 회창폐불이 중국에서는 불교가 육아에 고개를 팍 숙인다. 황제한테 고개를 팍 숙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거로 출세한 관리들한테 예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반면에 그럼 티베트는 어떻게 됐냐면은 티베트도 기원 전 129년부터 나라가 시작돼요. 돼가지고 846년에 망해요. 846년에 망할 때 어떻게 망했냐면 티베트 자생 종교인 본교하고 불교가 대립을 하다가 망해요. 불교 측에서 티베트의 마지막 쨘뽀라 그래서 티베트 황제 왕인 치달마 우둠젠이라는 사람을 암살을 했어요. 그 나라가 망하고 분열이 시작됐어요. 846년 이후부터
제5세 달라이라마가 티벳 전체를 통치하는 그 사이는 지방 분열 정권밖에 티벳 중앙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중국에서는 846년에 회창폐불로 불교가 황제에게 확 숙인 그거고, 티벳은 반대로 된 거예요. 나라는 없는데 절은 있잖아. 절이 있으니까 신도들이나 사람들이 그 절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그 절에 가서 잘 보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은 있고 나라는 있었다 없었다 해도 그런 현상이 벌어져 중국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중심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846년을 기점으로 티벳과 중국의 운명이 반대가 되죠. 846년을 기점으로 바뀐 게 참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불교에서 유교로, 또 불교 안에서도 선종이 중심이 되고, 티벳 같은 데는 중앙 정권이 없으니까 불교 중심 국가로 되고, 이런 변화가 있는 거죠. 자, 또 그 다음에 어디죠? 자, 이제 3번 여기 요것만 한번 공부하고 오늘 마칩시다. 이거 중요한데. 여기도 뭐 일기가 나오네요. 아까 앞에도 일기 있었잖아. 심일기이 관화. 뭐 비슷한 뜻이겠죠. 자, 물아동건. 이거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이 물은 나 이외의 객관이죠. 아는 주관이잖아요. 객관과 주관이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다. 이래 해석하면은 이게 문장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데? 객관과 주관은 근본적으로 공하다는, 즉 성공이라는 그 점에서 마치 같은 뿌리에서 태어난 것처럼 같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시, 비, 이때 시는 오름, 비는 걸음이죠. 물론 문자상 의미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시는 성의제, 비는 세속제. 세속제는 궁극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비로 표현했죠. 진리는 진리이되 현실 사회에서만 진리지 그게 궁극적인 진리는 아니라고.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진리예요. 물론 세속제에 의하지 않으면 성의제를 깨달을 수 없고, 성의제에 의거하지 않으면 열반이 이룰 수 없고, 그런 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은 성의제죠. 그래서 성의제와 세속제는 서로의 내재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데? 이게 이제 보드마카잖아요. 보드마카를 우리는 이걸 보드마카라고 부르자. 이걸 연필이라고 부르면 저 사람 좀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 지우개라고 부르면 이상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렇게 생긴 것을 보드마카라고 부르자는 건 우리 사회에서 약속이잖아. 그 약속은 일시적이고 지역적이긴 하지만 진리라고. 그런 진리가 소위 말하는 세속제고. 그런데 이 보드마카는 설명드린 대로 여러 인과 연의 결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는 공한 존재라고. 이 공한 존재는 성의제잖아요. 같은 하나의 사물에 성의제와 세속제가 들어있죠. 들어있잖아요. 그걸 시비일기라고 한다고. 세속제 저기 있고 성의제 여기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죽비 안에도 들어있는 거죠. 세속제와 성의제가. 그래서 흔히 선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걸 죽비라고 해도 틀리고 죽비가 아니라고 해도 틀린다. 이해되죠, 이제? 죽비가 아니라고 하면 세속제하고 안 맞잖아. 죽비라고 하면 성의제하고 안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시비일기라고. 이 죽비 안에 성의제와 세속제가 같이 들어있다고.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이 건물도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문화동건 12일기는 중요합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게 열반무명론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열반무명론 단락 30에 나와요. 저 20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208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줄에 있네요, 한문. 소위 천지 여와 동건이요 만물 여와 일체라. 그거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문화동건을 이해했으면 이것도 이해하시죠? 이때 여는 영어로 엔더라는 뜻입니다. 엔더. 하늘, 땅,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 요거는 장자 재물론에 나오는 말이에요. 표현이 비슷해 보이죠? 천지 여와 병생. 이는 그리고 이 말이죠. 만물 여와 미일. 요거하고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르잖아. 이걸 근거로 조론은 장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들어있는데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굳이 쓴 거예요.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함께 태어나고, 이거는 발생론적이잖아. 불교는 연기론과 발생론은 달라요. 연기론과 발생론의 차이가 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발생론은 뭡니까? 장자나 노자는 특히 어떻게 납니까? 무에서 유가 나오고 유에서 만물이 생긴다. 그리 이야기하잖아요. 불교는 그리 설명 안 하죠. 불교도들한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묻는 거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연기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라고.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다. 이해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늘과 땅은 엔더 그리고 나는 함께 태어나고, 이걸 발생론적인 거라고. 무에서 유가 나고 유에서 하늘 땅 나가 생긴다, 뭐 이런 거니. 그리고 만물과 나는 하나이다. 어떻게, 왜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사계절을 이야기할 때, 사계절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우리가 바뀌어라고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바뀌잖아. 그 사계절의 규칙에 적용 안 받는 사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뜻이라고 이게. 도의 입장에서 장자나 노자가 강조하는 도는 자연적인 운행, 질서, 뭐 규칙 이런 뜻이잖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이렇다는 거고, 이거는 연기론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고, 연기론과 성공의 입장에서 다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